안녕하세요. 자, 이제 오늘부터 처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기초부터 해서 4강좌 동안 4회 걸쳐서 이제 크게 4주겠죠? 4주에 걸쳐서 기본적인 이제 화학의 기초 내용을 좀 정리해 볼까 합니다. 일단 뭐 처음에 접하시는 분들도 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난이도를 일단은 초반에는 조정을 할 테니까 하나하나 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이게 솔직히 기초라고 하지만 화학의 거의 한 이 내용만 가지고 여러분 이해하셔도 한 50% 정도? 뭐 그 정도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 거니까 잘 하나하나씩 좀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요. 여러분이 앞으로 한 1년 동안 공부 열심히 하셔서 좋은 성적이 그죠? 있으시기를 기원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1강부터 시작하지요. 첫 번째 강좌 우리 교재 보시면은 6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인류 문명과 화학이라 그래서 크게 우리 기초 교재 구성은 4가지 형태로 일단 나눴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원자와 관련된 내용. 원자가 무엇이고 이 원자에서 양을 계산하는 방법을 처음에 얘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원자들이 만나면 두 번째 단어는 분자 형태가 될 거예요. 그렇죠? 이 분자들이 만나서 이루는 이제 화학결합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한번 쭉 정리를 해볼 것이고, 그 다음에는 분자들이 모이면은 이제 물질이라는 단원이 들어가죠. 이 물질에는 이제 산과 염기, 그 다음에 산화환원하는 물질들, 특성들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장 작은 입자부터 시작해가지고 가장 큰 입자까지의 주요 테마 정도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 기초 시간에는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부터 일단은 아마 쭉 이제 첫 번째 단원에 어려운 게 이제 몰이라든가 화학 반응식에 대한 어떤 계산 관계되는 식들이 쭉 나오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 접하신 분들은 좀 버거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번에 다 해결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 주신다고 좀 여유를 갖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죠. 여러분 첫 페이지에 보면은 일단은 불의 발견과 철의 이용이라 그래서 쭉 제가 내용을 일단은 실어놨습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에요. 한번 여러분 읽어봐 주셔야 되는 내용이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모르진 않을 거야. 불을 발견해서 뭘로 쓰였느냐, 그죠? 불이 발견돼 가지고 식량을 조금 음식을 조금 잘 먹을 수 있고 추위 이런 것도 맹수 이런 거 또 재련 과정 이런 거 실생활에 편한 것들을 충분하게 도움이 주는 가장 큰 발견이다라는 라는 거겠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한 가지 이 단원 6페이지에서 하나는 금속의 발견 순서. 그죠? 우리 인류가 사용하는 금속 발견 순서를 크게 테마로 한 어떤 순서대로 뭔가를 먼저 발견했었느냐 이런 걸 좀 살펴봅니다. 금속이 발견하는 순서는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썼던 것은 발견한 거는 금이에요. 그죠? 금을 제일 먼저 발견해요. 금이 제일 먼저 발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금은 반응성이 작아요. 반응성이 작으니까 다른 화합물을 만들지 못해. 그래서 얘는 순수한 물질이 돌에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가열하다 보니까 녹아서 흘러나온 거죠. 근데 금속을 하나로 모을 수 있었어. 그래서 쉽게 발견이 가능한 금속이었죠. 그럼 이게 발견이 가능한 이유는 화합물 만들기가 어려웠었던 거고요. 그리고 얘가 그 다음에 발견한 순서는 구리지요. 구리. 자, 여기서부터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청동기 시대에 이제 구리가 발견되어서, 구리도 비교적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라서 얘네들도 다른 화합물과 산소랑 이렇게 결합한 화합물이 존재할 텐데 쉽게 그 산소를 떨어뜨리고 구리를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속을 재련할 수 있는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구리가 좀 더 쉽게 발견되었다. 자, 그 다음 발견하는 거는 뭘까? 그 다음엔 철기 시대로 오겠죠. 철기 시대. 철은 반응성이 컸었죠. 반응성이 큰 원소인데 얘네들은 그래도 이제 인류가 점점 머리가 좋아져서 재련 과정을 이제 하나씩 확인하게 되면서 이 철을 재련하게 됐죠. 기술력이 이제 상당히 올라간 거죠. 최근에는 주로 철의 발견 이후에 제일 지금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는 알루미늄, 그죠? 알루미늄을 가장 많이 쓰고 있다. 자, 금속 원소들이 이렇게 발견하는 순서들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한 가지예요. 얘네들이 발견하는 순서는 오로지 왜 금이 제일 먼저 발견되고
알루미늄이 제일 나중에 발견됐을까? 또 지표면에 매장되어 있는 금속 원소들 중에서는 알루미늄이요 철보다는 훨씬 더 많아요. 지각 안에 8대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알루미늄의 매장량이 철보다 훨씬 더 많죠.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중에 얘네들이 나왔을까? 이건 오로지 반응성 차이 때문입니다. 얘가 다른 거랑 반응을 훨씬 더 잘하고 있어서 산소를 띄어내는 기술이 굉장히 어려웠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현대 와서나 발견이 되어서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금속이 알루미늄이죠. 그럼 결론은 일로 갈수록 반응성이 뭐한 순서일까요? 금속의 반응성이 큰 순서겠죠. 그러니까 발견한 순서는 금속의 반응성이 뭐한 순서부터? 작은 순서부터 발견이 된 거예요. 이런 건 절대로 녹는 점은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녹는 점이 낮은 금속이 먼저 얻어졌어요. 이거 절대 아닙니다. 얘네들은 한 1000도 이상이 돼요. 근데 알루미늄의 녹는 점은요 좀 낮아요. 660도 정도가 돼버리거든요. 알루미늄은 660도나 되는 얘네들은 1000도 이상입니다. 녹는 점이요 1000도보다 훨씬 높겠죠. 뭐 굳이 녹는 점을 외울 필요 없죠. 녹는 점 순으로는 발견된 게 아니라는 거겠죠. 녹는 점이 아니라 오로지 무슨 성? 반응성이에요. 그리고 매장량으로도 얘가 제일 적고 뭐 이렇게 많은 순서대로 발견됐다. 얘가 제일 많고 그다음 이런 순서대로 발견됐다. 이런 것도 절대로 해당 사항은 없는 겁니다. 오로지 한 가지죠. 반응성입니다. 네,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 반응성 순서대로 발견되었다. 매장량 아니에요. 녹는 점 아닙니다. 자, 한번 넘겨보세요.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철의 재련 과정이라고 나오는데 요거는 나중에 산화환원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들어가는 건 조금 어려워서 일단 패스. 그 다음에 질소 고정과 질소 순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유명한 환경 쪽에서 좀 유명한 식들이겠죠. 이런 것들 한 번만 잠깐만 언급을 해볼게요. 자, 질소가 있습니다. 질소 N2로 쓰죠. 자, 질소의 특징은 공기 중에 상당히 많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혼합물 중에 공기 중에 거의 몇 퍼센트? 80% 정도는 대부분 이제 질소로 돼 있죠. 원래 정확히 뭐 78%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략 80%예요. 그럼 나머지 한 20%는 누구예요? 그렇죠. 이건 산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질소하고 산소로 대부분. 물론 아주 적은 양만큼 아르곤이라든가 나머지 기체들이 아주 소량이 존재하겠죠. 대부분 그래서 공기 중은 혼합물인데요. 얘네들이 섞여 있는 혼합물이죠. 혼합물인데 4대 1 정도의 대부분 이제 공기의 비율은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 중에 질소가 왜 가장 많이 존재할까요? 질소가 많이 존재하는 이유는 질소는 몇 중 결합을 하는 물질이냐면 3중 결합을 하는 물질이에요. 3중 결합을 한다는 건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안정한 물질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거랑 반응하기가 수월치 않아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얘는 대부분 혼자 붙어있는 물질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3중 결합으로 화학 반응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물질이고요. 반응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물질이고 안정적인 물질이기 때문에 얘는 대부분 충전재로 사용한다. 질소는 충전재가 뭐야? 상하는 걸 막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통 뭐 있냐 이거 빵이나 과자 봉지에 질소 넣잖아요. 이게 다른 거랑 반응하지 않는 물질이다라는 거고. 저 3중 결합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성이 작고요. 3중 결합 정도 질소를 가지고 있다. 충전재로 쓰인다라는 사실. 그 다음에 질소는 일단 뭐 더불어 같이 생각하면은 이거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재원으로 사용합니다. 원료로. 그러니까 공기 중의 질소를 단백질로 만드는데 써버리는 거죠. 그럼 공기 중의 질소는 굉장히 반응성이 작아요. 그러니까 바로 떨어져서 뭔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우리가 흡수해서 우리 몸에 단백질로 만들려면 이걸 약간 변화시키는 화학 반응이 존재합니다. 보통은 NO3-라든가 NH4+, 즉 질산염이라 그러고요. 암모늄염 형태로 이 질소를 바꿔버리면 이온 물질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체내에 들어와서 바로 화학 반응으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질소는 그렇지 못하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우리 체내에 또는 생명체들이 이걸 먹고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작용, 이런 걸 뭐라 그러냐? 질소를
고정시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소 고정은 질산염과 암모늄염을 만들어서 다원자 이온인 이온 물질을 만들어서 생명체가 흡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이 질소 고정을 하는 것들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뿌리혹 박테리아, 그죠? 뿌리혹 박테리아 뭐 이런 것들이 해줍니다. 아조토박터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토양 속에서 이걸 직접 작용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토양 흙 속으로 이걸 밀어넣죠. 이게 나중에 많으면 비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들이 잘 얻겠죠. 자, 이런 걸 질소 고정이라 그러고, 그럼 이 질소가 고정이 되면은 얘네들이 일로 넘어가게 돼요. 자, 이 반응은 무슨 반응이냐도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질소는 산화수가 0이에요. 일단은 나중에 보시면 되고요. 일단 산화수합은 0이고요. 여기 질산염의 산화수는요, 플러스 얼마니? 플러스 5가 될 거고요. 요 암모늄염의 산화수는 요거는 마이너스 얼마죠? 3이 돼요. 지금 이 반응에서 이 질소가 암모늄염이 되거나 질산염이 되는 반응은 산화수가요, 0에서 플러스 5로 증가하는 반응과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감소하는 두 가지 반응이 진행이 되죠. 이런 걸 산화 환원 반응이라고 합니다. 산화수가 증가한 반응을 뭐라 그래? 산화수가 감소한 반응을 뭐라 그러니? 환원 반응이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질소 고정 반응은 기본적으로 산화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되는 화학 반응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얘네들이 이제 우리가 먹는 단백질 형태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된다라는 거 알아주시고, 근데 이렇게 만들어지는 양은요, 자연 상태에서 너무 작아요. 그래서 인간이 얘네들을 더 주지요. 뭘 줘요? 수소하고 질소를 가지고 직접 반응시켜서 암모니아를 만들어 버린 거죠. 이 암모니아를 만드는 형태가, 암모니아를 만들면 이걸 물에 뿌리게 되면 얘네들이요, 암모늄염 형태의 이온이 돼 버려요. 그럼 이걸 토양에 직접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물에 뿌려서 암모니아를 토양에 직접 주면 이 생명체들이 만드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만들어지니까 식물들이 훨씬 더 잘 자라고 단백질도 훨씬 더 잘 생성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훨씬 더 좋은 생명체에 좋은 효과를 갖게 돼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비료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공업적으로, 농업적으로 엄청난 혁명이에요. 자, 이런 걸 하버보시법이라 그래요. 그죠? 하버보시법이라 그러고, 이 하버보시법은 결국은 식량난, 암모니아 합성 과정에서 식량을 해결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다. 근데 이 반응이 쉽게 일어나나요? 그렇진 않아요. 질소라는 거는 엄청나게 강한 결합을 하죠. 그러니까 고온, 뭐가 필요해요? 고온, 고압, 그 다음에 촉매까지 써야 됩니다. 산화철 같은 촉매까지 넣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반응을 통해서는 상당히 힘든 반응이 진행된다는 얘기죠. 자, 질소에 관련된 거는 뭐 거기에 여러 가지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질산염이나 암모늄염으로 바뀌어서 식물이나 동물에서 얘네들이 만들어지는 영양분을 만드는데 주요 요소로 쓴다라는 것 정도만 여러분이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시면은 암모니아 합성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질소,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 인간이 하버보시법을 가지고 직접 암모니아를 만들어서 얘네들 물에 녹이면 질산염, 질소의 비료로 만들어 써서 단백질이나 양분으로 좋은 작용을 한다라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에 가보시면은요, 화석연료라는 게 나오네요. 화석연료. 자, 화석연료는 몇몇 개만 좀 알아두자. 자, 화석연료. 일단은 탄화수소가 기본으로 바탕이 되는 연료를 얘기합니다. 자, 기체연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체연료. 자, 기체로 된 화석연료예요. 자, 주성분은 C하고 H, 9 또는 O로 되어 있는 거죠. 자, 뭐 있을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기체연료는 L, N, G 가스, 그 다음에 L, P, G 가스. 자, LNG의 주성분은 뭐냐면 메테인 가스가 주성분이에요. LPG의 주성분은 뭘까? 프로페인하고 뷰테인이 주성분입니다. 그렇죠? 자, 중요한 건 이거네요. 자, LNG라고 하는 건 액화천연가스인데 이거는 매장돼 있는 가스입니다. 원래 매장돼서 직접 채취하셔야 되고, 이 프로페인과 뷰테인은요, 뭐를 통해서 원유를 분별, 증류 방법을 통해서 얘네들을 얻어내는 방법이 있습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직접 매장된 걸 얻는 게 아니라
원유라는 혼합물을 끓는 점차를 이용해서 두 개를 분리해내는 형태로 얘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주성분이에요. 주성분. 자, 주성분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 거야? 이거 말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LNG는 순물질이니? 아니라는 거야. 여러 개가 섞여 있는 혼합물이다. 그중에 제일 많은 거라는 소리겠죠. 자, 두 가지가 LNG와 LPG예요. 자, 그럼 LNG는 LPG보다 분자량이 작잖아요. 공기의 평균 분자량이 어느 정도 되냐면요. 약 30, 29 정도 돼요. 이게 공기의 분자량입니다. 대략 29 정도 되는데 그럼 얘는 분자량이 16이잖아요. 그럼 공기보다 뭐하죠? 가벼워요. 그래서 이 LNG는 뭘 잘한다? 확산이 잘 돼요. 확산이 잘 된다는 거는 가볍기 때문에 얘는 경보기는 어디다가 설치해야 되니? 위쪽에다가 설치해야 되죠. 가스 누출 경보기는. 자, LPG는 얘네들은 하나가 굉장히 분자량이 큰 놈들이죠. 공기보다 훨씬 무거워요. 얘는 밀도가 커서 확산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확산이 안 일어나면 뭐가 문제니? 밀도가 상당히 커집니다. 지금 농도가 커져버려요. 그래서 얘는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집니다. 누출 시에. 그리고 역시 경보기는 어디다? 경보기는 아래에다가 설치합니다. 뭐 이 정도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LNG, LPG. 자, 기체 연료고요. 그 다음에 액체 연료. 자, 액체 연료는 무엇이 있을까? 자, 일단 액체 연료는요, 알코올 연료, 액체 연료입니다. 메탄올, 에탄올 이런 거 전부 다 알코올류가 있겠죠? 알코올에서 언급되는 것들은 액체 연료가 됩니다, 일단. 자,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가솔린 뭐 이런 거 있네요. 쉽게 얘기하면은 가솔린을 주고 리포밍 같은 거 시키면 휘발유 되겠죠, 그죠? 그리고 휘발유 또 휘발유 말고 등유 또 경유, 중유 이런 거 있네, 그지? 디젤, 휘발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액체 연료예요. 근데 얘네들은 뭐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이것도 원유 분별 증류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죠? 원유 분별 증류법. 원유 분별 증류라는 건 이 두 가지 기체 물질과 이런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 끓는 점 차를 이용해서 얘네들 튀어나오게 하는 겁니다. 나중에 더 좀 보시고요. 탄화수 할 때 좀 보시고 일단 원유라는 혼합물을 통해서 얘네들을 분리해내는 거야. 얘네들은 원유 분별 증류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섞어놔서 원유 분별 증류로 혼합물을 분리했을 때 나오는 거 골라라 뭐 이런 거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용어 정도만 여러분 확인하시면 되겠네요. 자, 기체와 액체 확인하시면 돼요. 고체는 이제 뭐 석탄, 석유 뭐 이런 거, 석탄 이런 거겠죠. 자, 거기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는 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지금 하는 건 간단하게 그냥 우리 교재에 있어서 언급될 수 있는 것들을 잠깐 본 겁니다. 이 정도만 좀 체크하시고요. 자, 한 페이지 더 넘어갑니다. 자, 9페이지 쪽으로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용, 얘네들의 기본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죠. 자, 일단 원소의 기본 언어라고 표현했는데요. 즉, 원자. 요거부터 일단 출발할 겁니다. 그지? 원자. 여러분, 원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떤 거를 갖고 얘기하냐면은 가장 작은 입자, 여러 가지 원자설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가장 작은 거잖아요. 가운데 양성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돌아요? 전자가 도는 형태로 이렇게 쓰는 게 이게 원자의 기본형이죠. 그죠? 자, 핵이 이런 걸 원자 뭐라 그래요? 이렇게 존재하면은 이 가운데 있는 걸 원자 뭐라 그러지? 원자 핵이라 그러고요. 원자핵은 뭐와 뭐의 합이야? 양성자와 중성자의 합이야. 그죠? 이런 건 양성자, 전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 이건 중성자, 이건 전자라고 합니다. 전자가 핵 주위를 뭐한다? 이렇게 도는 궤도 모양이 원자의 기본 모형이죠. 자, 일단 표현이 이래요. 그죠? 자, 그럼 한 번씩 이 양을 잠깐만 비교해 보면 중성자, 그 다음에 양성자, 전자가 있다면 질량을 가지고 한번 따져볼까요? 질량. 자, 양성자 질량과 중성자 질량과 양성자 질량은 전자 질량보다는 어때요? 좀 커요. 그럼 얘는 상대적으로 크긴 하지만 엄청나게 작은 거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상대적 값으로 얘기하죠. 1대 1대 1이면 약 1837분의 1 정도 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양성자가 뭐로 돼 있다고요? 중성자로 돼 있는 형태가 대부분의 질량이야. 전자는 어때요?
워낙 작아서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전자까지도 포함을 해야겠죠. 자, 질량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얘는 전하량도 존재합니다. 전하량. 전하량은 얘 전하량은 중성자는 없죠. 양성자는 플러스 1 정도 가져요. 전자는 마이너스 1 정도 갖고요. 이것도 역시 상대값이에요. 실제값은 얼마죠? 실제값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우리가 쿨롱이라 그래요. 전하량을 측정할 때는 단위를 C를 써요. 쿨롱이라는 단위를 씁니다. 이건 전기의 양을 얘기합니다. 자, 이건 양전하고요. 마이너스 음전하는 역시 마이너스 값. 절대값은 같잖아요. 절대값은 같고 전하량만 반대인 상태, 이렇게 극만 반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건 전하량을 얘기합니다. 자, 원자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중성자, 양성자, 전자로 돼 있다. 그 중에 중성자와 양성자는 그 원자 질량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겠네. 전자는 상당히 있긴 하지만 작다. 그리고 얘네들의 전하량의 비가 0 플러스 1, 중성자는 없고요. 양성자 플러스 1, 전자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이렇게 전하량은요. 절대값은 같죠. 양성자와 전자의 절대값은 동일하다. 자, 이게 원자의 기본 구성 입자에 여러분이 먼저 판단하실 일단 기본 물리량들입니다. 자, 그럼 이걸 토대로 원자를 한번 표현해 보면요. 원자라는 A라는 물질은 주변에 어떤 숫자를 씁니다. A, B, C, D, 그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으로 계속 중요하게 나오겠죠. A가 의미하는 거는요. 원자의 뭐를 얘기하냐면 번호를 얘기합니다. 자, 나트륨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겠죠. 나트륨이 11번이라고 하면 얘는 원자 번호가 11번입니다. 그럼 원자의 번호는, 모든 원자는 번호를 매기는데 이게 의미하는 거는 이 원자가 갖고 있는 뭐의 수냐면 양성자의 수를 얘기합니다. 자, 이 번호가 11번이면 양성자도 11개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양성자 수이지만 이 원자라고 칭하면 양성자와 전자수가 원자 상태는 동일하게 있잖아요. 동일하게 있다는 건 원자는 그래서 무슨 원자라고 얘기해죠? 보통 중성원자, 전기적으로 중성원자예요. 말 없으면 양성자 수와 뭐가 똑같다는 거예요? 원자라면은 전자의 수가 똑같은 거야. 그 전기적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원자 번호가 11번이라는 건 양성자일 수도 있지만 원자라면 얘는 무슨 수가 되는 거야? 전자의 수를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숫자는 원자 번호예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숫자는 뭔가요? 여기 있는 숫자는 질량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이 질량수는 양성자 수에다가 뭘 더하니? 중성자 수를 더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와 중성자는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을 차지하잖아요. 그럼 질량수는 곧 원자량급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원자의 대부분의 질량은 이 질량수와 원자의 질량은 질량수와 거의 비슷해집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조금 어려운데 어쨌든 질량수는 전체 원자의 전체 질량의, 즉 양성자, 중성자 질량의 합이 질량수구나라는 걸 기억해 주고,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요? 질량수는 원자, 핵, 양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원자, 핵의 질량 그러면 결국은 원자, 핵의 질량은 양성자와 중성자 수를 얘기하죠. 양성자와 중성자의 질량을 얘기합니다. 이런 표현을 또 다르게 표현할 수 있어요. 원자 번호인데 이 원자 번호를 표현할 때 이런 말 쓸 수 있죠. 원자, 핵, 전하량. 그럼 이건 뭘까? 원자, 핵에 있는 전하량이라고 하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전하를 띠는 거네요. 그럼 무슨 수를 얘기한다는 얘기니? 곧 양성자 수를 얘기한다는 거죠. 이 양성자 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원자 번호란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얘네들 전체 의미는 양성자 수와 원자 번호를 좀 더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그럼 얘가 만약에 23이야 라고 얘기를 하면 이 안에 양성자와 중성자 수가 23이니까 요거 빼버리는 수는 뭔 수겠어요? B에서 A를 빼버리는 수는 양성자, 중성자에서 양성자를 빼니까 무슨 수죠? 네, 중성자의 수를 나타낸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표현이 지금은 쉽지만 나중에 가면 많이 헷갈려지거든요. 이게 이제 동위원소나 이런 거 들어갈 때 좀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그 표시가 무엇인지만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 숫자가 붙어요. 이 C라는 숫자. C라는 숫자가 붙으면 이게 나트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숫자가 붙을 거예요. 요수는 무슨 수겠니? 요수는 무슨 수일까요? 요수는 이런 걸 산, 화, 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숫자를 산화수라 그래요. 산화수라는 건 뭐냐? 전자의 이동. 이 산화수는 오로지 전자의 뭐로? 이동으로 생기는 숫자예요. 전자가 움직이면서 생기는 숫자죠. 그럼 이 숫자가요. 모든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은 양성자와 전자죠. 양성자와 전자가 같은 중성 원자라 그랬거든요. 근데 전자가 잃어버릴 수도 있고 전자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럼 전기적 중성이 깨져버리죠. 전기적 중성이 깨진 상태의 숫자를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산소다 그러면 산소는 산화수가 얼마냐면은 2-예요. 산소는 최각의 전자가 6개라는 전자가 있는데 2개가 더 들어와 버리면은 안정한 입자로 바뀌죠. 그러니까 2개를 더 얻어서 산화수가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전자가 2개가 더 많아서 안정한 입자로 되는 형태가 되고요. 나트륨은 하나를 잃어버려야 더 안정한 입자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형태의 숫자를 갖습니다. 크게는 3개로 갖죠. 플러스를 가질 수도 있고 0을 가질 수도 있고 뭐로? 마이너스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자, 플러스를 가졌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플러스로 됐다는 건 전자를 뭐 한 거예요? 전자를 잃어버리는 상황은 무조건 플러스를 가져요. 어디에서? 원자가 전자를 잃어버리면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는 뭐니? 전자를 얻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뭐가? 원자가 전자를 얻어서 전체적인 그 입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띈다는 얘기죠. 자, 마이너스를 전자를 얻어요. 그럼 얻는다는 거는 양성자보다 뭐가 더 많은 거죠? 마이너스가 많은 거고요. 전자를 잃으면 그 입자에는 양성자 수가 전자 수보다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2개의 양을 물어봅니다. 자, 0이라는 건 뭐예요? 0이라는 건 중성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즉, 원자라든가 화합물 형태의 물질들 또는 순물질들 등등등 물질을 얘기하는 거다라는 얘기겠죠. 자, 이때 중요한 요인은 또 이런 것도 하나 또 기억하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어떤 입자가 전자를 잃어요. 전자를 왜 잃을까요? 자, 지금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3주기 원소인데 최각의 전자 하나예요. 플러스가 11인 거예요. 그죠? 여기 이제 전자들이 있어요. 꽉 다 차 있죠. 2개 차 있고 8개 차 있고 하나 차 있어요. 나트륨 원자입니다. 근데 나트륨 원자는 전자를 뭐 한다고요? 잃어요. 왜 잃어요? 이 자체가 불안정하죠. 일단 기본적으로 무슨 규칙에 맞게끔? 옥텟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약간 좀 봐야 될 거지만 어쨌든 최각 전자가 8개를 채워야만 안정한 이온이 되는데 얘는 하나 잃어버리는 게 더 쉬운 거지 7개를 더 얻는 건 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잃어버려서요. 그 다음번 껍질로 없어지면서 안정한 모양이 되죠. 자,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자는 안정한 형태의 옥텟 규칙을 만족하는 형태로 이동이 생기면서 얘네들이 산화수가 전기적 성질을 띠는 걸 우리는 산화수라고 하고, 그럼 이 전자를 잃는 물질의 이 대부분의 특징을 갖는 건 전자를 잘 잃거든요. 전자를 잘 뺏겨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요. 전기 음성도가 뭐한 놈이? 작은 놈은 전자를 잘 뺏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기 음성도라는 게 뭐죠? 전자쌍을 당기는 힘인데 그게 작으면 전자를 세게 못 당기니까 쉽게 잃어버린다는 소리고, 또 다른 표현은 전기 음성도가 작은 이놈은 전자를 잘 잃잖아요. 이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산화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입자가 전자를 잘 잃는다라는 얘기는 산화를 잘한다라는 말하고도 같습니다. 또 이런 표현은 이렇게 쓰기도 해요. 이온화 에너지가 어떨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나중에 다시 배울 텐데 이온화 에너지라는 거는 원자에서 전자를 띄어내는데 무한대 껍질까지 띄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그럼 이 에너지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전자가 잘 떨어진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조금만 주어도 금방 올라간다는 소리예요. 이온 에너지 뭐하죠?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산화수가 플러스를 갖는 것들에 대한 내용이죠. 전자를 잘 잃어버리는 것들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전자 친화도는 어떻습니까? 전자 친화도라는 것이 있는데 전자 친화도는 어떤 원자가
외부에 있는 전자를 뭐 하는 거죠? 땡겨와서 안정한 이온으로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저 멀리 있는 전자를 땡겨오는 거죠. 그럼 이때 땡겨왔을 때 차이 나는 에너지가 있을 텐데 이 에너지가 밖으로 뭐가 돼요? 방출이 되겠죠. 이 에너지를 방출되는 이 에너지를 우리는 친화도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개념이죠. 그럼 이 에너지가 전자 친화도가 크면 전자를 잘 땡기고 있는 놈이니까요. 상대적으로는 전자 잃어버리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전자 친화도가 뭐하니? 작다는 거겠죠. 보통은요. 산화가 잘 되는 놈들은 음성도나 이온에너지 전자 친화도가 전부 다 뭐해지는? 작아지는 경향이 있다. 얘는 작은데 얘는 크다.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이 세 개는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가 작으면 얘도 작고 얘도 작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보면 전자를 얻는다. 그럼 전자를 얻는다는 건 핵이 전자를 잘 잡아당긴다는 소리예요. 그럼 얘는 전기음성도가 뭐한 놈이? 전기음성도라는 게 큰 입자가 마이너스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음이온이 된다는 얘기고, 이렇게 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환원 반응이 진행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환원 반응이 진행이 될 때도 같이 한번 비교해 보면요. 음성도가 커요. 그러니까 핵이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는 어떨까요? 이온화 에너지라는 건 뭐라고요? 이 전자를 무한대의 껍질을 올려내야 돼요. 근데 세게 잡아당기니까 올라가기가 어떻죠? 어려워요. 그래서 에너지가 뭐에? 많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전자 친화도도 많이 필요하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자 친화도가 많다는 게 뭐예요? 핵이 전자를 잘 잡아당긴다는 소리예요. 그런 만큼 차이가 큰 거죠. 전자를 잃어버리면 핵이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약하니까 얘가 잘 떨어지지 않아요. 에너지가 적은 양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 친화도에 대한 것들은 즉 산화되고 환원되는 거에 따라서 이온화 에너지하고 전자 친화도, 전기음성도 얘네들을 비교할 수 있는 거. 이런 걸 결정하는 게 바로 여기 안에 있는 이 숫자입니다. 산화수. 많이 중요한 숫자고, 그 다음에 D에 있는 숫자죠. D 쪽에 있는 숫자. D 쪽에 있는 숫자는 얘는 원자 개수입니다. 원자수예요. 원자의 개수를 표현한 수죠. 보통은 뭐 수소 다음에 몇 개? 2개. 이렇게 수소 원자 몇 개다? 2개로 돼 있는 수, 원자수입니다. 자, 이게 원자를 표시했을 때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기본적인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자, 이런 게 원자예요. 그러니까 원자는 이런 식으로 그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이런 식으로 볼게요. 어떤 A라는 원자가 있는데 A라는 원자의 총 전하량이 뭐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승 쿨롱이에요. 그럼 얘는 원자 번호 몇 번짜리다라는 걸 알 수 있나? 자, 양성자 하나의 또 전자 하나의 전하량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이래요. 전자 하나가 마이너스 1.6 곱하기 10의 19승 쿨롱이면 얘가 갖고 있는 전체 핵전하량, 전체 총전하량이 플러스 3.2 곱하기 10-18승이래. 그럼 이거는 양성자가 갖고 있는 전체 전하량이잖아요. 그럼 이건 한 개의 전하량. 자, 비록 전자를 알려줬지만 전자와 양성자는 부호만 다를 뿐이지 전하량의 값은 동일하죠. 19승 쿨롱이 동일합니다. 그럼 이걸 뭐로 나누면 돼요? 1.6 곱하기 10이 얼마? 19승 쿨롱으로 나누면 얼마 나오니? 20 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 번호. 이건 뭐의 개수인 거죠? 양성자의 수인 겁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가 몇 개로? 20. 원자 번호가 몇 번? 20. 그럼 누구니? 칼슘이구나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으셔야 되는 거죠. 전체 핵전하량, 이렇게 총전하량이라는 건 다시 얘기하면 핵에 있는 전하량을 알려줬을 때도 그게 몇 번에 속하는지 하나의 전하량으로 나누면 전체의 전하량을 알 수 있다라는 거겠죠. 양성자 수를. 그래서 이 원자에서는 이런 것도 하나 더 추가적으로 먼저 정리를 한번 써봅시다. 원자에서는 일단은 핵전하량, 그죠? 핵전하량을, 전체 핵전하량을 한 개의 전하량으로, 입자 한 개의 전하량으로 나누면 이게 무슨 수가 된다? 원자 뭐가 되니? 번호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아두자. 전체 전하량을 한 개 입자의 전하량으로 나누면 원자 번호로 나올 수 있다. 자, 원자에 대한 기본 설명 하나 더 했고요. 또 하나 이런 거 한번 해보죠. 두 개는 반드시 구분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원자라 그러고 어떤 경우는 뭐라 그래?
원소로 그러는 게 있죠. 그러니까 원자와 원소를 또 한 번 잘 문제 상황에서 구분해야 돼요. 자, 원자는 가장 작은 뭐죠? 가장 작은 입자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원소는 뭐죠? 원소는 그 원자의 성격, 성격을 캐릭터라고 그러죠. 성격, 성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영어로 얘기하면 원자는 뭐예요? 아톰이라는 어텀이라고 그러고 원소는 뭐죠? 엘레먼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분이라는 표시예요. 그럼 얘는 가장 작은 입자라는 걸 얘기하는 거고 얘는 특징을 얘기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알기보다 원자와 원소는 절대로 구분해야 돼요. 자, 이렇게 아시는 게 더 낫죠. 원자라고 하면은 무조건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는 절대로 종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가지 종류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건 가장 작은 입자가 몇 개 있냐를 따져보시라는 얘기겠죠. 원소로 물어본다면 얘는 몇 개 원소로 돼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얘는 그 입자를 구성하는 개수를 물어보는 게 절대 아니라 뭐를 물어보는 거니? 종류를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느냐. 즉 어떠한 분자가 존재한다면 그 구성하는 원소와 원자를 물어볼 때 정확하게 여러분이 구별해 두셔야 돼요. 자, 예를 들면은 NaHCO3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건 탄산수소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죠. 나트륨, 수소, 탄소, 산소로 돼 있죠. 자, 물어봅니다. 몇 개 원자로 돼 있나요? 몇 개 원자로 돼 있나요? 그럼 몇 개 원자면은 자, 여기 원소 기호에 요 숫자가 원자의 개수라 그랬잖아요. 그럼 가장 작은 거 하나, 둘, 셋 모두 몇 개 원자? 6개의 원자로 돼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몇 개 원소로 돼 있나요? 몇 개 원소로 돼 있나요? 원소로 물어보게 된다면 종류가 몇 가지로 돼 있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몇 개로? 4개로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한 입자를 두고 원자를 물어보느냐 원소를 물어보느냐를 헷갈리면은 아는 답도 틀려버리니까 정확히 한 번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다시 물어보죠. 자, HNO3는 몇 원자 분자입니까? HNO3는 몇 원자 분자입니까? 그러니까 원자 몇 개로 된 분자니 물어본 거지요. 몇 개죠? 5개의 원자로 된 분자입니다 라는 걸 알 수 있고 몇 개의 원소로 된 분자입니까? 그렇죠. 원소는 몇 개? 3개의 원소로 된 분자야. 그러니까 원자를 물어보느냐 원소를 물어보느냐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돼요. 원자는 개수로 물어본다는 거. 개수만 얘기하는 거예요. 종류 아니에요. 원소는 종류만을 언급하셔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일단은 원자와 원소를 구별하는 특징입니다. 됐지? 어려운 건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그 9페이지 잠깐 봅니다. 9페이지 보시면은요. 자, 원소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에 이르는 기본 성분이에요.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물질을 이루는 기본 입자 이러면 원자가 되겠죠. 근데 이건 기본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원소지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성질을 구별하는 종류고요. 현재까지는 모두 몇 개 알려져 있니? 이건 옛날 책이네요. 현재 알려진 거는 118개, 주기율표가 다 완성이 됐어요. 110여 종이라고 나왔지만 다 채워졌습니다. 118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화학 변화가 일어나도 원소는 바뀌어요? 원소는 절대 안 바뀌어요. 원자의 종류수는 바뀌지 않는 거 그거 꼭 명심하셔야 되겠죠. 자, 이게 기본적인 원소예요. 화합물하고 호전소 물질 형태가 있습니다. 화합물이 뭘까요? 화합물은 2가지 원소 이상으로 된 물질입니다. 화합물은 뭐라고? 2가지. 자, 일단 하나씩 설명하고 정리해보죠. 화합물은요 2가지 뭐라고? 원자가 아니라 뭐? 원소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자 2개가 아니라 원소 2개로 돼 있는 거를 화합물이라고 하고 2가지 이상의 원소로 되어 있는 무슨 물질이냐면은 순물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물질이라는 거는 성질이 몇 가지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질이 몇 가지? 한 가지가 나오는 걸 순물질이라 그래. 여기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질은 분자의 종류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분자는 각각 고유의 성질이 있잖아요. 근데 그 성질이 한 가지라는 얘기는 분자 종류도 몇 가지? 한 가지고 근데 그 분자라고 하는 놈들이 뭐로? 원소 몇 개 이상으로? 2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거 화합물이니?
NaCl. 분자는 아니지만 화합물인 거예요. 그죠? 이건 이온 결합물이고요. 분자가 없어요. 화합물 맞습니다. H2CO3 화합물인가요? 화합물 맞지요. O3는요? O3는 화합물인가요? 화합물이 아니에요. 원소가 한 가지니까 원자는 세 가지지만 맞죠? 이런 것들 뭐 H2O 화합물인가요? 네, 화합물 맞아요. 그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아세트산 뭐 이런 것도 무슨 물질이니? 화합물에 전부 다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는 화합물이라 그래요. 두 가지 원소 이상으로 되어 있는 뭐다? 순물질이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면 돼. 자, 원소로 되어 있는 것 중에 원소 물질, 여기 화합물 얘기했지만 원소 물질이라는 거, 요거는 보통은 호던소 물질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씁니다. 호던소로 되어 있는 물질도 있죠. 화합물이라는 것도 있지만 호던소 물질도 있어요. 그럼 이 호던소 물질인 원소 물질은 어떤 게 있을까? 하나에 얘는 몇 가지 원소로 되어 있다?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호던소 물질 혹시 뭐 있습니까?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데 물질의 성질을 띄어요. 물질이란 얘기죠. 뭐 있죠? 모두 금속 결합 물질은 모두 다 호던소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뭐 나트륨 이렇게 표시하죠. 철 이렇게 표시하죠. 얘네들 모두 호던소예요. 또 뭐 있을까요? 호던소로 되어 있는 것들 이런 거 있겠죠. 뭐 이원자 분자 같은 거, 뭐 O2, N2 확인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기억할 거는 18쪽 원소, 그죠? 18쪽 원소, 18쪽 기체지요. 비활성 기체. 얘네도 모두 다 무슨 원소로 되어 있다? 톳원소 물질입니다. 라는 거 확인하셔야 되고요. 즉 원소가 한 가지로 되어 있는 건 대표적인 건 금속결합, 그 다음에 18쪽 원소, 나머지는 원소가 하나씩으로 되어 있는 거를 톳원소 물질. 물론 탄소 동소체도 뭐야? 탄소 동소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니? 흑연이라든가 다이아몬드 이런 거, 그죠? 이런 것도 전부 다 톳원소 물질입니다. 톳원소 물질. 자, 일단은 원소 물질은 한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거고요. 화합물은 두 가지 원소로 되어 있는 형태의 물질을 얘기한다. 구별만 할 줄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혼합물이 있겠죠. 혼합물은 뭐예요? 혼합물은요, 순물질하고 순물질이 물리적으로 섞여 있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은 혼합물에는 화학적 성질이 몇 가지 이상이 돼야 돼요? 두 가지 이상이 돼야 되죠. 순물질 자체가 성질이 한 가지잖아요. 이 순물질도 성질이 한 가지인데 화학적 변화가 아니라 섞여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띠는 겁니다. 혼합물은 순물질과 순물질이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띄어내서 서로 섞여 있는 거. 이런 건 물리적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리적 변화. 자, 이런 건 혼합물이에요. 보통 균일하게 섞인 혼합물을 뭐라 그러냐면 용액이라고 하죠. 용액은 균일한 혼합물이에요. 용매가 물이라면은 결국은 이 용액은 수용액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공기도 용액인가요? 공기도 용액이에요. 그죠? 공기도 여러 개가 섞여 있잖아요. 뭐 암석 이거 용액인가요? 암석? 암석은 용액이 아니에요. 혼합물은 맞는데. 그럼 무슨 소리죠? 혼합물은 맞죠? 근데 용액이라고 하지 않아요. 용액은 어떤 물질만 얘기한다? 균일하게 섞여 있는,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는 것만 용액이라고 해요. 그 공기도 질소, 산소가 이 공기 중에는 일정한 비율로 균일하게 섞여 있는 겁니다. 용액, 수용액 이런 건 전부 다 균일하죠. 근데 암석은 거기 안에 있는 성분들이 균일하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 불균일 용액이라 그러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인 거죠. 우유도 혼합물이고 뭐 그렇죠. 그것도 불균일, 균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건데 혼합물은 물리적으로 순물질 이상, 두 개 이상이 섞였어요 라는 것 정도로만 여러분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거기에서 일단은 9페이지에 있는 내용, 화학식까지 어떤 내용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걸 잠깐 정리 한번 하고요. 잠깐 정리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몰이라는 쪽으로 우리가 찾아가서 원자량부터 여러분들 시작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